자, 이번 시간에 문제풀이 46강 내부 통제 및 금융 소비자 보호 첫 번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내부 통제에 의해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개수는 해서 내용이 나와 있죠. 다소 이제 지문이 긴데 2025년 자료와 그 이전 거하고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내부 통제에 있어서 좀 내용이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해서 한번 관련 사항을 갖다 체크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번에 보시면 내부 통제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 일련의 통제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내부 통제는. 그러면서 목적이 세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목적 세 가지. 그래서 뭐가 있냐면 운영, 그 다음에 보고, 준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가 있어요. 여기는 5가지로 해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번에 보시면 내부 통제는 세 가지 목적을 각각의 부서가 달성함으로써 전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수단이며 통제 환경, 리스크 평가, 통제 활동 등의 4가지 요소로 해서 구성된다라고 했는데 구성 요소가 5가지예요. 내용 보면은 통제 환경이 있고요. 통제 활동, 그 다음에 리스크 평가, 모니터링, 정보 및 의사소통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잘 구별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번 관련했을 때 서술된 내용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번에 보시면 준법 감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사전 또는 상시적으로 통제 감독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번에 보시면 내부 통제 제도는 조직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 또는 수단이며 금융회사 내 모든 구성원에 의해 수행되는 일련의 통제 활동,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합리적인 확신을 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은 맞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은 가, 다, 라고요. 옳지 않은 게 나 이렇게 해서 3개가 이제 옳은 것의 개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내부 통제에 의해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번에 보시면 내부 통제 합리적인 확신이라는 것이 잘 설계되고 운영되는 내부 통제로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100% 보장할 수 있다는 개념인가요?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100%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통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 보장할 수가 없어요. 나번에 보시면 내부 통제란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 운영, 그러면서 준법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운영 목적이 되겠죠.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 보고의 체계 유지, 이거는 보고의 목적이겠죠. 그 다음에 관련 법규 및 내부 정책 절차의 준수라고 했었으니까 이거는 준수의 목적이라고 되겠죠. 운영, 보고, 준수 이런 목적을 갖다가 따라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목적의 3가지. 그래서 운영, 보고, 준법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과 같은 내부 통제 목적을 갖다 달성하는데 합리적인 확신을 주기 위하여 조직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이사회, 경영진 및 직원 등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실행 준수하도록 하는 일련의 통제 과정이다. 일련의 통제 과정. 다번에 보시면은 준법 관시는 조직의 자산 보호, 회계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 체크, 조직 운영의 효율적인 증진, 경영 방침 의 준수를 위해서 채택한 조정 수단 및 조치 등을 포함하는 경우 내부 통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 내용은 맞는 거죠. 라번에 보시면은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 준법 감시는 내부 통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로서 업종별, 회사별로 해서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다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번에 보시면 100% 보장할 수 없다는 개념이고요. 왜냐하면 내부 통제 시스템의 내재적인 한계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했고 나번에 나와 있는 목적에 있어서는 운영, 보고, 준법 이렇게 됐으니까 요게 운영, 그 다음에 요게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 이거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다라가 맞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보시면 내부 통제 구성 요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1번에 내부 통제 적합한 조직 구조, 효과적인 내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유인하는 보상 체계, 적절한 인사 및 연수 정책, 이사회 내부 통제에 대한 관심 방향, 임직원의 성실성과 자질 등 환경 요인을 통제 활동이라고 한다라고 있는데 통제 환경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적절한 직무 분리, 각종 한도 설정, 예외 적용 시 특별 승인 절차 등의 방법은 통제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통제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게 통제 환경과 통제 활동이 비슷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 구분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환경이라고 했으니까 통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거는 통제를 하기 위한 활동이잖아요. 활동이니까 구체적으로 뭐하라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2번 관련했을 때 통제 환경, 통제 활동 이 두 가지를 갖다 좀 구별해서 봐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효과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조직의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정확히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은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이다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시면 리스크를 정확히 인식하고 평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리스크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구성원이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보가 수집, 관리되고요.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점은 정보와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정보와 의사소통. 적절한 정보가 수집, 관리되고요.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라 라는 것이 정보와 의사소통입니다.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부 통제 구성 요소에 각각의 그 제목과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매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시면은 내부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 있냐라고 돼 있죠. 첫 번째 보시면 가번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회사가 효과적인 내부 통제 제도를 갖다 구축 운영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습하다 보면은 어떠한 법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을 하느냐 얘를 갖다가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내부 통제 관련했을 때는 뭔가 내부 통제 관련했을 때 무슨 법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지 않은 이상 답을 골라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요거. 4번에 보시면 내부 통제 구성 요소 중에서 통제 환경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절차 및 정책 이런 것들 수립, 제도의 구축과 운영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부 통제 구성 요소 중에서 통제 활동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얘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절차, 수립, 제도의 구축, 운영 이런 것들 전부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안에 보시면 내부 통제 구성 요소 중에서 리스크 평가라고 되어 있죠. 내부 통제 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 해야 되며 중요한 리스크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내부 감시 기능에 의해 정기적으로 평가되며 일상적인 영업 활동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리스크 평가가 아니라 이 경우는 모니터링이 된다는 거죠. 모니터링. 라번에 보시면 내부 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옳은 거 얘네들은 아니고 얘 맞고 얘 맞고 이렇게 되니까 두 개가 됩니다. 정답은 내부 통제 구성 요소 중에서 통제 활동,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고요. 모니터링 관련했을 때는 모니터링 해야 된다. 중요한 리스크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살펴보면은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어떤 내부 통제 구성 요소를 의미하냐.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 수립 등 제도의 구축과 운영을 말한다. 적절한 직무 분리, 각종 한도 설정, 예외 적용 시 특별 승인 절차 등의 방법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통제 활동입니다. 그 통제 활동 관련했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이 들어갔냐라고 하면 직무 분리, 각종 한도 설정, 예외 적용 시 특별 승인 절차 등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1번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리스크 평가라고 돼 있잖아요. 리스크 평가. 여기서 보시면은 조직에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를 갖다가 측정 분석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갖다가 인식하고 평가한다. 인식하고 평가. 세 번째 통제 환경. 내부 통제를 갖다가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뭐가 있을까? 조직의 구조, 그 다음에 보상 체계, 적절한 인사 및 연수 정책, 이사회의 내부 통제에 대한 관심 방향, 임직원의 성실성과 자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환경적인 요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제 활동입니다. 환경.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정보와 의사소통이라고 돼 있죠. 구성원이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갖다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 적절한 정보가 수집 관리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 갖춰야 된다라고 돼 있죠. 따라서 여기 지금 내용을 갖다가 참고한다라고 하면 정답은 1번 통제 활동이라는 거죠. 여섯 번째 문제, 내부 통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준법 감시인의 임면 절차, 내부 통제 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들어가야 되죠. 두 번째,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 세 번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이것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거 주의를 해야 돼요. 느낌상 내부 통제와 관련했을 때는 관계가 없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실제 관련된 사항을 갖다가 체크해 보면은 들어가 있어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된 준수사항. 네 번째, 내부 통제 기준에서 정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금융위원회가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가 여기 있는 문제풀이 과정을 다 끝내고 마지막 이제 파이널 요걸 갖다 학습할 텐데 거기에서 지금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금융위원회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예금 1번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서술되고 있는지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준법감시인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첫 번째, 준법감시란 법령, 기업윤리, 사내규범 등의 법규범을 철저히 준수해 사후 운영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법규범의 위반을 갖다 조직적으로 사후에 처리하기 위한 것이냐라고 하면 사후가 아니라 사전이죠. 사전 개념입니다. 두 번째, 우정사업본부 직제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준법감시 담당관을 준법감시인으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금융회사는 내부 통제 기준의 준수 여부를 갖다 점검하고요. 내부 통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 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준법 감시인이 있는데 몇 명 이상이요? 1명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 법률에서는 준법 감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 결과를 어디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규정하고 있죠.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가장 옳은 거 뭐냐라고 하면 2번이라는 거죠. 2번.
동그라미 4번 관련했을 때 준법 감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조사 결과를 갖다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는 거 봐주시고요. 자, 8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거래 실명 확인자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죠. 1번의 실명 확인자는 실명 확인 업무에 대한 권한, 의무가 주어진 영업점 직원, 계약직, 시간제 근무자, 도급직을 제외하나요? 네, 포함합니다. 두 번째, 후선부서 직원, 본부 직원이나 서무원, 청원 결창 등은 실명을 확인할 수 없죠. 세 번째, 본부 부서 근무 직원이 실명 확인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 또는 명령을 받은 경우는 실명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 직원이 아닌 업무 수탁자, 대출 모집인, 카드 모집인, 보험 모집인, 공제 모집인 등은 실명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계약직, 시간제 근무자, 도급직도 다 포함한다는 거죠. 자, 이어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명 확인 증표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첫 번째, 개인의 경우에 청소년증, 경로대증은 실명 확인 증표가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업자 등록증 사본은 동일 금융회사 내부에서 원본을 대조 확인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납세 번호 또는 고유 번호가 있는 임의단체의 경우 대표자 개인의 주민등록증을 실명 확인 증표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실명 확인 증표는 납세 번호증, 그 다음에 고유 번호증 이런 게 가능합니다. 네 번째, 외국인의 경우에 여권의 다른 신분증은 실명 확인 증표로 해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다른 것도 돼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등록증이다 라고 돼 있죠. 이것도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2번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급한 것으로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증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경로대증, 노인 복지카드, 장애인 등 복지카드, 학생증 이런 것들은 실명 확인 증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외국인의 경우에 있어서 외국인 등록증, 여권 등이 실명 확인 증표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10번에 보시면 실명 확인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계좌 개설 시 신규 및 재입지마다 실명 확인 증표 원본에 의해서 실명 확인하여 거래 원장, 거래 신청서, 계약서 등의 실명 확인 필을 표시하고요. 확인자가 날인 또는 서명한다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 실명 확인된 실명 확인 증표 재사용이 가능해요. 여기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같은 날, 한 날에 한꺼번에 여러 계좌를 갖다가 만들어요. 그러면 이때 실명 확인된 실명 확인 증표를 그 날짜로 해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3번하고 좀 비교하신다라고 하면 이렇습니다. 계좌 개설 시 실명 확인 증표 사본 등을 실명 확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 보관하며 기진구된 실명 확인 증표 사본 등 관련 서류의 재사용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건 뭐냐라고 하면 자, 위에서는 같은 날 한꺼번에 다수의 계좌를 갖다가 개설한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오늘 실명 확인된 증표를 재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예전에 자, 이번에 계좌 개설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와 관련해서 진구한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 다시 재사용하는 게 돼요?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1번과 3번을 갖다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 봐주시고요. 두 번째, 대리인을 통해서 계좌 개설을 할 경우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실명 확인 증표와 첨부된 위임장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및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실명 확인하며 이 경우에 본인의 실명 확인 증표 사본이 불가하나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번째, 가족 대리 시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갖다 진구하는데 사유 발생일 이후의 발급분을 진구하고 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혼을 했다? 그럼 이혼 이후. 그 다음에 입양을 했다? 입양한 그 이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당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몇 개월이에요? 3개월 이내로 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11번에 보시면 비대면 실명 확인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보시면 비대면 실명 확인 대상 금융거래는 계좌 개설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 금융실명법상 실명 확인 의무가 적용되는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맞죠? 두 번째, 비대면 실명 확인 적용 대상자는 명의자 본인에 한정하고 대리는 제외하고요. 비대면 실명 확인할 때 그렇습니다. 인정대상 실명 확인 증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한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말고도 외국인 등록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보훈 등록증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실물이 아니라 모바일로도 이게 다 가능하죠. 이것도 모바일로도 가능하고. 세 번째, 거래자와의 영상통화 등 실시간 원격 얼굴 인식 기술 등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이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네 번째, 비대면 실명 확인에 적용 대상이 되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다. 근데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위임 대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 등의 검증을 해서 대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원칙은 가능.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금융회사가 위임 대리관계를 갖다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갖다가 검증하기 위해서 대면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주의하실 것은 이게 크게 봤을 때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각각의 개별적인 어떤 서비스에서는 규정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서비스가 있다. 근데 그거는 개인 고객은 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기업 고객에 있어서는 뭐뭐뭐 제한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가장 옳지 않은 거 뭐냐라고 하면은 2번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국가보험 등록증 다 포함한다라는 거죠. 12번에 보시면 실명 확인 생략이 가능한 거래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는 실명 확인 생략이 가능하다. 재예치 등 계좌가 새로 개설되는 경우는 계속거래로 해서 판단합니까? 계속거래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또한 보험공제거래, 여신거래는 실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거 맞아요. 이거는 또 맞아요. 자, 이거 계속거래로 해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00만 원 이하의 원화송금, 무통장입금 포함해서 그에 상당하는 외국 통화의 매입 매각은 실명 확인 생략이 가능한 거래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세 번째 외화 예금, 환전, 금액에 상관없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100만 원 초과라고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명 확인 관련했을 때 여기에서 생략 가능한 걸로 해서 제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액적인 부분이 좀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은 100만 원 이하 원화송금,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 외국통화 매입 매각, 아이고 힘들다. 예.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실명 확인 생략이 가능하죠? 가능해요. 그런데 실명 확인 생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100만 원 추가. 여기 나오니까 좀 환전. 이거 안 되죠. 이거는 실명 확인 생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실명 확인 대상이라고 해서 제시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외화예금, 외화송금, 해외로부터 외화송금, 외화수표 추심, 요거는 금액적인 상관이 없죠. 환전만 100만 원 초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일금융회사 등에서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동일자 동일인에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입금하는 것을 금융회사가 인지했어요. 그러면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 실명하느냐라고 하면은 그게 아니라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실명 확인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뭐냐라고 하면 2번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명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 거래는 실명 확인의 생략이 가능하지만 재예치된 계좌가 새로 개설되는 것은 계속 거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했을 때는 실명 확인 생략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환전 100만 원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요 내용 실명 확인 대상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금액적인 부분하고는 상관없어요. 네 번째, 동일 금융회사 등에서 쭉 설명했죠. 그러면 초과한다면 얘가 100만 원을 초과한다. 근데 얘를 쪼개서 분할해가지고 입금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갖다 금융회사가 알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 실명 확인합니다. 자, 13번에 보시면 금융실명거래 원칙 및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의 개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수표 및 어음의 입금 시 금액에 상관하지 않고요. 실명 확인 대상이 된다. 수표 어음 뒷면에 입금 계좌 번호를 갖다 기재하는 것으로서 실명 확인에 가름하고요. 무통장 입금 의뢰서에 실명 확인 날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나번에 보시면 인감증명서, 위임장, 가족관계 확인 서류 등 징구 서류는 사유 발생일 이후에 발급분을 갖다가 징구하고요. 해당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발행일이죠. 발행일. 열흘부터 3개월 이내로 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번에 보시면 실명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라 하는 것은 실명 확인된 계좌 이출금, 해지 및 이체 등을 말하며 재예치 등 계좌가 새로 개설되는 경우는 계속거래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아니다. 그 다음에 라번에 보시면은 보험공제거래, 여신거래는 실명거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외. 이거 좀 이상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금융실명법상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게 제시가 안 돼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보험공제거래, 여신거래는 금융실명거래에서 제외합니다. 제외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떠냐라고 하면 업무에서는 회사, 금융회사 내부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다 해요. 그러나 우리가 수목적상 학습한다라고 한다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하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옳은 것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2개가 됩니다. 2개. 14번에 보시면 내부 통제 및 준법 감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실 이제 전체를 다 포괄하는 개념인데 여기 문제가 약간 좀 다른 내용들도 들어가 있어서 그 제목 관련했을 때는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냥 좀 양해를 해서 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외화 예금 환전 100만 원 초과 해외로 외화 송금 해외로부터 외화 송금 외화 수표 추심 등은 실명 확인 대상 외국환 거래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는데 특히 이제 환전에 있어서 100만 원 초과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계좌 개설 시에 동시에 다수의 계좌를 갖다 개설하는 경우에 기획 실명 확인된 실명 확인 증표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가능하다는 부분 잘 봐주시고요. 동시에 다수의 계좌를 갖다 개설하는 경우. 세 번째, 내부 통제 구성 요소 중에서 통제 활동이란 내부 통제에 적합한 조직 구조, 효과적인 내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유인하는 보상 체계의 적절한 인사 및 연수 정책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통제 환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통제 환경. 네 번째, 금융회사의 직원이 불법 차명거래 알선 중개 행위를 하거나 금융 거래 비밀보장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는 내용이죠. 요거 관련된 내용 갖다 학습해 보시면은 불법 차명 거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그걸 알선하고 중개를 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비밀 보장,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봐주시죠.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3천만 원 과태료로 해서 보시면 돼요. 그 외 나머지는 3천만 원 과태료.
자, 이렇게 내용을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 설명이죠.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서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취급 처리하는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금융회사 업무에 종사하면 금융거래 정보를 갖다 알게 된 자는 본인이 취급한 업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해서 알게 된 것도 전부 다 비밀보장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세 번째, 정보 요구자가 특정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요구한 당의 특정인의 식별 가능한 금융거래 자료 또는 정보는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맞아요. 네 번째, 당의 정보만으로 명예인의 정보 등을 직접 알 수 없으나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은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에 보시면 비밀보장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로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금융거래에 관한 단순한 통계자료와 대여 금고 이용에 관한 정보, 이거는 제외되는 예가 됩니다. 두 번째, 93년 8월 10일 이전에 거래된 무기명, 가명의 금융거래, 이것도 제외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실명제가 이때 이제 긴급명령으로 해서 내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 것은 여기에 대상에서 제외돼요. 세 번째, 신용카드 발급, 가맹점 가입, 카드를 이용한 매출, 현금 서비스, 기타 회원, 가맹점 및 채무관리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도 마찬가지. 네 번째,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증서번호 등이 삭제된 다수 거래자의 금융거래 자료로서 특정인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를 갖다 식별할 수 없는 자료가 제외되는 거지 있는 거는 안 돼요. 이거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는 거죠. 17번에 보시면 금융거래 정보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 종사자로 하여금 명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등 법률상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그 외 다른 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정보 제공은 불가하나요? 가능하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탈루 혐의가 인정되는 자의 필요한 거래 정보를 세무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거래 정보 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일괄조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괄조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봐주세요.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 번째, 서류의 보관기간은 정보 제공일로부터 몇 년이요? 5년간. 금융회사 등이 기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과세자료의 제공, 금융회사 내부 또는 금융회사 상호간의 정보 제공 등의 경우 정보 제공 사실의 기록 관리 대상이 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면제 대상이죠. 자, 따라서 여기 옳은 것은 뭐냐라고 하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에 보시면은 금융거래 정보 제공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 정보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며칠이네요?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 정보 등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명인에게 서면으로 해서 통보해야 되죠. 만약에 유예를 해달라고 한다면 통보 유예를 갖다가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때 해당 기간이 종료가 되면 종료일로부터 며칠? 이것도 10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금융회사 직원이 불법 차명거래 알선 중개를 하거나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실명 거래 의무 위반을 하거나 실명 의무 위반 행위,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사실 통보 위반, 금융거래 정보 제공 기록 관리 의무 위반한 경우에
얼마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걸 갖다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여기 위에 있는 거. 불법 차명 거래 갖다 알선 중개하거나 금융거래 비밀 보장 의무를 갖다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5 이렇게 되는 거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거. 그렇지 않은 건 전부 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해서 부과된다는 내용을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은 1번이 됩니다. 1번. 그 다음에 19번에 보시면 자금 세탁 방지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거.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자금 세탁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험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으로 해서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맞아요. 두 번째, 금융정보분석원은 분석기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세탁 관련 혐의 거래를 보고 등 금융정보를 갖다 수집하고 분석하고 법을 집행하는 단일의 중앙 국가기관이다라고 했는데 법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따로 하는 거죠. 이거는 관련된 걸 갖다가 법 집행기관에 제공해 주면 되는 겁니다. 정보를 갖다가 제공해 주는 거죠. 세 번째, 의심거래 보고제도 관련한 금융거래 카지노에서 칩교환 이것도 포함하고 있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의 판단 주체는 금융회사 종사자이며 그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제도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맞습니다. 의심거래 보고제도 관련했을 때 내용이죠. 따라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2번이 되겠습니다.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거예요. 요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0번 문제 보시면은 의심거래 보고제도 STR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상대방과 공모를 해서 의심거래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좀 주의 깊게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1번에 나와 있는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이게 공모를 한 거예요. 공모. 똑같이 이제 미보고 그 다음에 허위 보고를 했는데 공모를 했다는 거죠. 공모.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6개월 범위 내에 영업 정지 처분 가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뭐냐라고 하면 허위 그 의심거래 보고제도를 갖다가 허위 보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허위 보고. 그 다음에 미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위 보고한다라고 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보고에 따르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요게 나와 있는 거 잘 보세요. 의심거래 보고제도 관련했을 때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옳지 않은 거 요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보고했을 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보고 책임자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감독 규정의 별지 서식에 의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를 기재해서 제출하되 긴급하면 우선 전화나 팩스로 보고하고 추후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금융정보분석원 불법 거래 또는 자금 세탁 행위와 관련된 거래라 판단될 때는 해당 금융거래 자료를 국정원, 행안부, 해경 뭐 이런 것 쭉 해서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고요. 법 집행기관은 거래 내용을 조사, 수사해서 기소 등의 법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주의할 거, 금융정보분석원은 법 집행기관에 관련된 정보를 갖다 제공하는 것뿐이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했을 때 법 집행기관에서 조사하고 수사를 해서 법의 조치를 갖다가 이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 있어서 이렇게 허위 보고라고 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1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미보고 한다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라는 거 봐주시죠.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